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였지만 변명 청문회 자리가 됐습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 120건이 넘는 112 신고가 쏟아졌는데 왜 구하질 못했나?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죠. 경찰 수뇌부들은 뼈저리게 반성한다 말은 하면서도 한결같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책임을 피했고, 서울청 112 상황팀장은 그 시간대 원래 112 신고가 많다는 한심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현장에서 지휘한 정대경 전 112 상황 3팀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가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강제로 출석한 겁니다. 정 전 팀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쏟아졌는데도 조치가 미흡했던 이유를 묻자 그 시간대는 원래 그렇다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당시에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그 시간대에는 신고가 평균적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최소한 경비대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지휘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알린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용산서에서 어떤 특별한 보고가 없었고요. 일단은 112 상황실 윗선 간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상황관리관 자리에서는 112 신고를 모니터링할 아니 우리 유미진 총경은 자기 소방에서도 저희들한테 최초 통보가 22시 59분입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증인 41명이 채택됐지만 37명만 나왔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동행명령을 끝내 거부해 특위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사 68일 만에 열린 첫 청문회지만 왜 구조가 지연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 속시원히 밝혀진 게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레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구속 상태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참사 당일에 밤 10시 40분경 무전으로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도 왜 늦게 현장에 왔냐고 따지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무전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난 밤 11시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구속수감 중 검은 양복을 입고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밥을 먹은 뒤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공개됐던 밤 11시 이전에 무전을 통해 압사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계속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게 22시 38분부터 22시 58분까지의 무전 내용이에요.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상황실에서 무슨 그런 상황이 있느냐 확인을 했을 때 확인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참사 상황을 인지한 것은 오후 11시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참사 전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정작 부하 직원은 이를 부인해 공방도 벌였습니다. 서울청에 기동대 파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경찰 기동대 파견 요청한 적 없습니다. 부하 직원하고 이런 게 참 좀 죄송스러운데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오히려 서울경찰청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할지 또 어떤 할로윈 축제 사고 경과 보고서가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진 게 저도 참. 민주당은 유가족과 생존자가 출석하는 3차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합의는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격리해야 할 호텔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랭랑을 쳤는데요. 추적에 나선 경찰 공개 수배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미니버스 한 대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방역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리고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 반대편 문이 열리더니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인천공항 입국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격리 호텔로 이송되던 중에 도주한 건 어젯밤 10시 4분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오늘 새벽 호텔에서 350m 떨어진 대형마트 앞 CCTV에서 모습이 포착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영종 택시들 혹시 태운 사람 있나 그 출입관에서도 가서 그 전에 뭐 입국 기록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도 뭐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은 해당 중국인을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중인 중국인의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방역 당국은 관리 허술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들과 이런 질서 유지 요원들이 저희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솔자를 보강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저희가 어제 질병청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지자체가 중국발 입국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게 누락된 중국발 입국자만 2,000명을 넘습니다. 시스템 복구는 됐다지만 저희가 보건소 현장을 취재해보니 PCR 검사 통지도 제대로 안 되고 검사도 누락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김용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질병청 시스템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확인 중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에야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중국발 입국자 중 보건소 PCR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한국 국적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뒤늦게 통보하게 됐습니다. 입국 1일차의 PCR 검사가 원칙이지만 시스템 오류 여파로 만 이틀이 지나 통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조회해서 새로 들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바로 안내 문자 보내드리고요. 질병관리청은 중국에서 입국한 승객 정보를 검역 정보 시스템, 일명 Q코드로 이관하던 중 출발 국가 정보가 누락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할 검사 대상자 중 절반이 검사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받으셨어도 입력을 안 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국 때 신고한 주소와 다른 곳에 머문 승객도 있었습니다. 시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인근에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제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2,189명. 이 중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승객은 1,5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까지도 검사 여부, 코로나 확진 현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이제 장기 체류 외국인은 결국에는 이제 시도를 통해서 저희가 다 집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의 코로나 양성률은 26%. 첫날 20%보다 높아져 중국발 코로나 영향이 국내 확산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국 규제에 중국 현지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바이러스 취급한다면서 한국에 안 가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창입니다. 검색어 1위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 내용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안 가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등의 비판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然后就这样盲目的限制其实是不对的。给他们窗口也好，啥也好，我们到那去消费去了，对不对？ 而且这些措施完完全全的只针对咱们中国人，现在又把我们当病毒拦着。 중국 외교부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입국 제한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以达到政治目的的做法表示坚决反对，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중국 관영 CCTV도 중국이 방역 정책을 할 땐 인권을 언급하며 개방하라더니 지금은 중국이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건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강력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중국 당국의 자국민 입국 규제에 대한 비판 수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요. 효력을 정지하면 군사 분계선 내에서도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됐던 전방 초소들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은 부속 합의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효력이 중지된다면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찰 활동이 가능해지고 초소를 설치하거나 포사격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 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드론 킬러 체계 개발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언급한 합동 드론 부대는 2018년 창설된 드론 부대와 달리 타격,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며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전과자는 아예 컷오프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데 전과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전과자를 배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와 같은 전과가 있는 후보는 등록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전과자가 있다면 전과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느냐며 전과자 배제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전과가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공익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많은 범죄 혐의와 전과 사범의 화려한 경력. 이번 검토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 출마로 최고위원 후보가 난립할 조짐도 있어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전과자 배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한 최고위원 출마 예정자는 지도부 경선은 당원 결정으로 이뤄져야지 심사위원들이 걸러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다른 예정자 측도 친윤 비윤 가리지 않고 현역 의원 총선 공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전당대회 세부 일정을 확정한 뒤 컷오프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청문회 이야기를 이어가죠. 누가 사생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지인들과 월악산 등산을 했고 또 음주를 하는 바람에 대처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오늘 청문회에서 의혹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제 사생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그날 음주하셨어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참은 잘 설명하다가 또 발끈하는군요. 워낙 책임이 막중한 자리니까요. 그렇죠.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은요, 당시 참사를 떠올리면서 끝내 울먹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앞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후면으로 꼼짝도 하지 넘어가야겠다는 않았습니다.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가족분들도 오늘 청문회를 참관했죠. 맞습니다. 정해가 되자 윤희근 청장에게 다가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가봐요. 죄송합니다. 할 얘기 가봐. 밖으로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야? 내가 법이냐? 저 사람을 잡아야지 왜 날 그래?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세요? 예? 이거는 조직 관리를 잘못한 총장의 잘못이에요. 예? 맞잖아요. 아니. 유가족들은 여야 국조위원 모두에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다음 질의에 그런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편에 들어서 되신다고 했죠? 그때 저희 같은 편 먹었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사라진 12시간 제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보통 당 회의 때 이재명 대표부터 발언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겠다면서 발언 순서도 바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언론인 여러분 복도에서 카메라 들고 뒷걸음치기 힘들죠? 몇 개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저쪽에서 연장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즉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총 4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저희 여랑야랑에서도 그동안 이 대표가 질문 안 받는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대표 대답 듣기 정말 어려운데요. 검찰 출석 일정 관련해서 좀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자, 좀 밀지는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지지사의 복권 없는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고민하신다는 게 서면인지 출석인지 두 가지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대변인 바로 퇴근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이후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친명계 정성호 의원마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직접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이 신상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얼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는데 눈만 빼곤 마스크와 패딩 모자로 얼굴을 거의 가렸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권유가 있었지만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찰서 문 밖을 나서는 이기영. 패딩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써 눈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경찰이 이기영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침묵하던 이기영은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이내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답합니다.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검찰로 이송되는 호송차 안에서 이기영은 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신 묻은 장소를 알려준 건 송치 전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기영은 매장한 곳에 돌무덤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는데 경찰은 지목한 장소에 굴착기 2대와 수색견 3마리를 투입하고 강 중심부 얼음까지 깨며 수색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기영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6명 규모로 전담팀을 꾸려 추가 범죄 유무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기영 집에서 나온 4명의 머리카락과 혈흔 등을 채취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드나든 8명을 특정해 연락한 결과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뺀 나머지의 생존은 확인됐습니다. 이기영은 지난 8월 동거녀 살해 이후 청소 도우미를 12차례나 집으로 불렀는데 이상 징후는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당초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였던 이기영에게 강도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택시기사를 그냥 살인한 게 아니고 돈을 노리고 강도짓까지 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했을 당시에 이기영의 전 재산은 62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이기영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건 밤 10시 6분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택시를 공터해버리고 되돌아온 건 자정 무렵. 그리고 서너 시간 뒤 살해한 택시기사 스마트폰에 자기 지문을 등록해 모바일 뱅킹으로 4,500만 원가량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살해부터 대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가 소지하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의 집에서 택시기사 수첩 여러 개가 발견됐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잠금 패턴을 알아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기영의 전 재산이 62만 원뿐이었던 것도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통장 잔고가 17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현금도 살해한 동거녀에게 줬던 반지를 팔고 받은 45만 원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에 대해 거짓말을 실제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사이코패스까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까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률적인 거짓말을 하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실제로 전처와 아들 얘기도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마구 찌른 만취 승객이 붙잡혔습니다. 보호벽을 설치하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지만 만만치 않은 설치 비용이 문제입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사거리로 경찰차 2대가 경광등을 켜고 지나갑니다.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출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택시기사가 승객 칼에 찔려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8시 8분쯤. 많지 않은 50대 승객이 운전하던 택시기사 목덜미를 뒷좌석에서 휴대용 주머니 칼로 10여 차례 찌른 겁니다. 흉기로 봉변에 당한 택시기사는 바로 이곳에서 차를 세우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구급차 한 대하고 경찰차 5대, 6대 정도 쭉 서 있었어요. 나중에 9시쯤 넘어서 경찰분들이 이쪽에 CCTV 녹화되냐고. 승객은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고 택시기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주행 중이었던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취객을 태울 때마다 늘 불안합니다. 맞아가지고 여기가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 성남시 미금역에서 택시기사가 승객 흉기에 숨지는 사건 이후 보호겹벽 설치가 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이게 있으니까는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느낌.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설치에 20만 원이 드는 데다 갑갑하고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 택시 가운데 보호겹벽이 설치된 건 0.5%가 채 안 되고 서울시 역시 설치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얼마 전엔 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화재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번엔 똑같은 재질로 만든 방음 벽에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벽으로 옮겨붙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식간에 30m 넘게 타버렸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고속도로 방음벽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바깥 차선으로 피해갑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성서 IC 부근을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동승자와 함께 대피한 사이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방음벽 9칸 36m가량이 불에 타 사라졌고 7칸이 열에 의해 손상됐습니다. 방음벽 소재가 보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좀 불이 생각보다 너무 잘 붙더라고요. 사고 구간 방음벽에는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건 당시 방음 터널과 같은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크릴 플라스틱 소재인 PMMA는 인하점이 약 280도로 다른 소재에 비해 낮아 불에 취약합니다. 가연성 소재는 피하는 게 당연하고 강화유리나 얇은 철판 등 불연성 소재를 사용해서 화재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방음터널 전수조사와 함께 PMMA 소재 전면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갑자기 주저앉아버린 서울 신도림역의 근처 육교 상황 어제 전해드렸죠. 불과 2주 전에 안전점검에선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데 진단대로라면 이 사고는 왜 생긴 걸까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방향으로 푹 꺼져버린 육교. 주저앉은 지 이틀째 담당 구청은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육교가 더 내려앉지 못하게 긴급 보강 공사에 착수했으며 시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펜스도 설치 중입니다. 이 육교는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0일 안전진단업체의 점검 결과 안전등급 A를 받았습니다. 5단계 안전등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등포구청은 정식 등록된 안전진단업체의 점검 결과를 신뢰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안전진단 업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4월 점검에서도 주저앉은 육교는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안전점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짐이나 변이에 변동이 생긴 것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육교의 이상 징후는 한 주민이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육교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그제 오후 6시쯤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육교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을 다시 확인하고 안전신문고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어느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시작입니다. 잘 챙겨야겠죠? 올해엔 무엇을 잘 따져봐야 하는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대중교통 사용 금액입니다. 연 사용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액에 한해 공제율을 80%로 높였습니다. 또 재작년보다 지난해 신용카드 또는 전통시장 소비가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2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로 높아졌습니다.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17%까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낸 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20%, 1,000만 원 초과분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국세청 서비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어제 정부는 서울 전체에 적용되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모두 빼냈지요. 마침 이 최대 규모 재건축 서울 둔촌주공 청약 계약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관심 있는 시민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질까요? 박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부터 청약 본계약을 진행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지난주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부 발표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등 3대 규제 대못이 뽑히며 망설였던 청약 당첨자들의 방문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는 벌써 계약이 방문 예약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계약자분들한테 확실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선 둔촌주공 계약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가가 12억 원대인 84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둔촌주공이 가장 파급력이 크니까 5984는 이걸로 그냥 날개를 달았다. 전매 제한도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완전 84를 위한 거죠. 실제로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주택거래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6만 2천이라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다음에는 어떤 정책 수단들도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밍상 이건 더 늦출 필요가 없고. 다만 본 계약 마감 이틀 뒤인 19일까지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비 7,231억 원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은 위험 요소. 업계에서는 이번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향후 분양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저희 연세대 앞에서 신촌 로터리까지 이어진 연세로 대표적인 서울대학까지요. 보행자 중심 공간이라고 해서 그동안 일반 차량은 못 다녔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9년 만에 차량을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인들과 학생들 입장이 서로 갈리나 본데요. 서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촌역과 연세대학교 정문을 잇는 550m의 연세로. 10년 전엔 가장 붐빌 때 1시간에 1,200대의 차들이 통행했지만 지난 2014년 서울에서 유일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노선버스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9년 만에 일반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계속 금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버스만 오가지만 오늘 20일부터 9월 말까지는 승용차, 택시 등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상권 활성화.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줄었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메인 상권이거든요. 이 안에서조차도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시니까 빨리 이제 시청에서 나가신 경우들이 많아지셨거든요. 그게 조금 더 나아지진 않을까 이렇게. 지난 2018년부터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최근 5년간 신생점포 생존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상인들과 학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 없는 거리였을 때도 이미 사람들만으로도 되게 복잡했었는데 차까지 생긴다고 생각하면 조금 사고 위험도 뭔가
댄스 공연도 많이 하고 버스킹도 많이 해서 친구들이랑 되게 많은 추억도 쌓았고 이제 문화생활도 잘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서울시는 상권과 교통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뒤 9월 말에 연세로의 일반 차량 통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과 5월 단체들은 민주주의 퇴보라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연구진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5월 단체 회원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혁 시도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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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등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기준이 되는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와 역사 영역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라는 용어는 포함됐지만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5.18은 7차례 기술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만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5.18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외면과 폄훼 그리고 왜곡으로 가득합니다. 반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소술이 최소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축소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 양천구 자율형 사립고 양정고등학교에서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합격 통보를 받은 60명에게 오늘 불합격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인 양정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그제 공지했던 신입생 합격자 명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면접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험생의 접수 번호를 임시 수험 번호로 바꿔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 여부는 최초 접수 번호로 다시 바꿔 발표하는데 접수 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60여 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는 게 양정고 측의 해명입니다. 합격된 줄 알았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 민원이 시교육청에까지 쇄도했습니다. 합격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정정이 돼서 불합격된 친구들이 이제 지금 힘든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 감사가 꼭 필요하다. 정원을 늘려서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합격자가 불합격된 입장에서는 난리 날 일인 거고요. 학교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학생이라면 합격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학교 정원을 늘리는 수가 있더라도. 시교육청은 내일 양정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행정 처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요. 정말 생존의 위기, 소멸만은 막아야 한다며 지자체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충북 옥천군의 생존 전략을 배유미, 김태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시내버스에 줄줄이 올라탑니다. 하지만 요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청송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 1,300원이면 2,200원도 못하면 두부 한번 사찌지 먹고 할 말이가. 네. 괜찮지 뭐. 잘하는 거 좋지 우린 좋아. 관광객까지 청송에 발을 딛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연간 버스비 3억 8천여만 원을 떠안은 청송군이 인구 소멸에 대응하려 내놓은 차별화된 복지 방안입니다. 기농 기촌을 하더라도
이동수단만큼은 확실하게 청송군 행정이 책임지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또 시골 버스를 타고 편히 즐기는 여행을 콘셉트로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송에 공짜 버스가 있다면 충북 옥천의 생존 전략은 두 번째 고향 만들기입니다. 옥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으면 옥천 군민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에 있는 관광지와 체험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2월 정주 인구 5만 명 벽이 무너졌지만 관광 등으로 옥천군에 찾아와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한 생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보관입니다. 덕분에 넉 달 만에 18,000명이 디지털 국민으로 새로 등록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이 늘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짜 버스, 관광 주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인구 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절대 권위를 가진 공안에 감히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중국에서 최근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죽놀이를 단속하는 공안 차량을 부수고 뒤집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번졌던 백지 시위가 중국인들의 행동에 변화를 준 걸로 분석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 순찰차가 성난 군중에 둘러싸였습니다. 차 지붕에 올라탄 남성들은 무자비하게 앞유리를 깨부수고 한 남성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공안을 조롱하듯 춤까지 춥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사람들은 차량을 아예 뒤집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화재 위험과 환경 오염 문제로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제지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중국 SNS에는 시안과 선양 등 각지에서 폭죽놀이를 막는 공안과 충돌했다는 제보 영상과 사연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새해를 맞아 중국으로 돌아온 유학생들이 검역 문제로 공안과 다투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공권력에 격렬히 저항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일 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백지 시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당시 시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는 등 집단 행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중국인들이 억눌렸던 불만과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해부터 시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명작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의 남녀 주연 배우가 55년 만에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감독 말에 속아서 나체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걸작으로 평가받은 영화음악과 함께 16살 올리비아 하세를 세계적 스타로 만든 1968년 개봉작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가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지 55년 만에 당시 주연 배우들이 영화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규모는 우리 돈으로 무려 6,400억 원이나 됩니다. 두 주연 배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침실 장면이 나체로 촬영된 건 아동 성착취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사망한 제피렐리 감독이 화면엔 나체가 안 드러날 것이라 약속했지만 믿음을 저버렸단 겁니다. 두 배우의 대리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6살인 배우들로선 다른 선택이 없었고 당시엔 미투 운동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속 미성년 배우들의 침실 장면은 제작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Oh God, I was dreading it from the auditions. I was dreading that scene. They did it gradually though, and nobody was allowed to watch. 이제는 70을 넘긴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도 당시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I complained at the time because we didn't rehearse that half enough. 두 사람이 소송을 낸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한시적으로 사라진 상황.
영화사 측은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 공급을 줄인다고 선언하면서 유럽은 추운 겨울을 걱정했었죠. 자, 그런데 막상 겨울이 되니 추위가 아니라 이상고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에 알프스 스키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의 한 스키장에 눈이 다 녹았습니다. 리프트가 움직이는 아래로 맨 땅이 훤히 보입니다. 알프스 서북쪽 도시 들레몽의 지난 1일 기온이 20도를 넘었습니다. 영하 1도 정도였던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에 일부 알프스 스키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의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Brings with it some warmth, unusually mild weather developing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지목됩니다. 이상 기온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난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천연 가스관을 봉쇄하며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억제를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게 된 셈입니다. Северный поток-1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закрыт. Но и все говорят, вот, значит, Россия использует, значит, это оруж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е. 반면 미국을 비롯한 북미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와 폭설로 최소 60명이 숨졌습니다. 이상 기후는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나흘간 연말연시 휴장을 마치고 열린 미국 증시는 암울하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두 곳의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연말연시 휴장을 마치고 다시 열린 미국 증권시장. 첫 거래일부터 대표적인 빅테크,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년 전 미국 최초로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애플의 시가총액은 4% 가까운 주가 하락으로 2조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누적된 생산 차질로 아이폰 판매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도세는 더 거셌습니다. 최고 경영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와 경영에 골몰한 지난 한 해 65% 폭락한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14% 이상 추락했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 주요 지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연준은 0.75%포인트씩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밟았고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자 시장은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전기차 구매를 미룰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You know, what's driving the down move in the stock markets today is reassessment on how severe a recession, can be in the U.S. based on what we've seen out of Fed policy thus far.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가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For most of the world economy, this is going to be a tough year, tougher than the year we leave behind. 새해가 밝았지만 세계 경제는 어두운 터널 속에 본격 진입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가 연봉 2,700억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팀에 입단했습니다. 화려한 입단식에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쏟아졌는데요. 정작 기자회견에서 황당한 말실수를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팀 알 라스르의 유니폼을 입은 호날두가 등장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불꽃, 2만 5천 팬의 함성이 호날두를 맞이합니다. I know the league is competitive. People they don't know that, but the league is very competitive, and I want to make people happy. This is my goal. 기량이 하락세인데 몸값은 비싼 호날두는 월드컵 이후 유럽 빅클럽 이적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알 라스르 입단으로 엄청난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호날두가 알 라스르에서 받는 연봉은 역대 최고인 2,7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بمستوى يعني كريستيانو رونالدو برضو كذلك تدعم الدوري السعودي وتحفز جميع الأندية.
유럽에선 더 이뤄낼 것이 없어 스스로 사우디행을 택했다고 주장한 호날두. 하지만 입단 기자회견부터 말실수를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So for me, it's not the end of my career to come in South Africa. This is why I want to change. And to be honest, I'm really don't worry about what the people say. 자신이 뛰게 된 팀의 소속 국가를 틀린 호날두의 실언에 누리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향후 호날두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K리그 팀과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회는 준결승까지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알라스르와 K리그 팀이 결승에 오를 경우 맞대결이 성사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출근길은 오늘만큼이나 춥겠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서울도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쪽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4도, 전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목적은 긴 청문회 이름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하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존 질문만 되풀이했고 답변자들은 그런 답변을 예상했다는 듯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청문회 추가 실시를 논의한다는데 한번 할 때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뻔한 질문, 뻔뻔한 답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